다음은 240페이지 각종 혼화재 재료로서의 제품들입니다. 포저란이 나옵니다. 포저란. 콘크리트의 강도, 해수 등에 대한 화학적 저항성, 수밀성 등을 성질을 개선하기 위한 시멘트 혼화재로서 포저란 반응을 일으키는 재료를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학적 저항성, 수밀성 등의 성질 개선용이라는 것 알아주셔야 됩니다. 규산질 또는 규산 알루미나질로 그 자체로는 수경성이 없으나 수분의 존재하에 화학 반응하여 그 자체가 경화하거나 또는 경화성 화합물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는 물질이 되는데 밑에 것은 좀 어렵고요. 위에 있는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특징 중요합니다. 특징.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제품을 넣는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뭔가를 다 완벽하게 다 할 수는 없지만 개선을 하기 위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좋은 쪽으로 유도를 합니다. 워커빌리티 개선, 단위 수량 감소, 수화열 감소, 수밀성 정대, 화학적 저항성 정대, 블리딩이나 재료 분리의 감소, 초기 강도의 감소, 장기 강도 정대 등이 되겠습니다. 건조 수축은 수화열이 감소하면 줄어드는 것이 일반적이나 고로 슬래그를 첨가했을 경우에 수화열은 감소하고 건조 수축은 증가하는 것으로 보통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포조란의 일반적인 특징은 건조 수축에 대한 저항의 항목이 없다는 것, 건조 수축에 대한 항목은 없다는 것 참고를 해 주십시오. 자, 재료로서는 천연산, 인공산이 있고요. 화산재, 규산 백토, 규조토 등이 천연산이고 인공산으로서는 플라이애쉬, 고로 슬래그, 실리카 듐, 다음에 소성 점토, 혈암 등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이제 보면은 포졸한 반응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포졸한 반응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실리카질은 그 자체로는 수경성이 없는 물질이나 상온에서 물과 수소나 칼슘이 화합하여 불용성의 염을 형성하여 경화하는 반응을 이야기하고 포르존한 반응이 있는 혼화재로서는 세 가지 알아두십시오. 플라이애쉬, 고로슬래거, 규산 백토 등이 되겠습니다. 자, 그 중에서 플라이애쉬는 미분탄을 사용하는 어디에서 화력발전소에서 연소 배기가스 중에 포함된 미세한 석탄재 찌꺼기입니다. 집진기로 포집한 시멘트 혼화재가 되겠고 석탄의 연소에 의해서 산출되는 미세한 분말상의 잔재물, 보일러의 연소가스로부터 나온 미세한 회분을 이야기하는데 가장 쉽게는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미세한 석탄재 찌꺼기를 이야기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정리할게요. 플라이애쉬는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미세한 석탄재 찌꺼기를 말씀드리더라는 것. 자, 이 플라이애쉬의 특징은 앞에 나왔던 이러한 포조란의 특징하고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플라이애쉬 자체가 포조란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특징도 거의 유사하다고 보면 됩니다. 즉 워커빌리티의 개선이나 단위 수량의 감소, 수화열의 감소, 수밀성 정대, 화학적 저항성의 정대, 브리딩이나 재료 분리의 감소, 조기 강도의 감소, 장기 강도의 정대, 건조 수축의 감소, 알칼리성의 감소 등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로 슬래그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것도 찌꺼기는 같은데 얘는 선체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즉 제철소에서 나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용융 슬래그를 물에 급냉시켜 미분말화한 시멘트 혼화재. 그래서 얘는 선체를 제조하는 과정. 쉽게 표현하면 위의 것은 화력발전소, 밑에 것은 제철소에서 만들어지는 미분말 혹은 찌꺼기가 되겠다는 것. 특징은 위에 것하고 거의 같습니다. 같다고 봐도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구분해 주십시오. 플라이애쉬는 화력발전소에서 만들어진 찌꺼기, 다음에 고로슬래그는 선체를 제조하는 과정, 더 쉽게 표현하면 제철소에서 만들어지는 미분말 찌꺼기가 되겠다는 것. 특징은 두 가지 다 같습니다. 자, 실리카 듐, 전기로에서 금속 규소나 규소철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부산물로 생성되는 매우 미세한 포졸한계 혼화재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팽창제는 시멘트 다음에 물과 혼합했을 경우에 수화 반응에 의해서 모르타르 또는 콘크리트를 팽창시키는
혼화제가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에 착색제. 자, 이것은 저는 뭐 이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 시험에는 이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빨간색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제2산화철을 넣고 노란색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크롬산 바륨, 군청을 위해서는 파랑을 위해서는 군청이라는 것을 넣고요. 산화크롬을 넣게 되면 초록색, 이산화망간은 갈색, 카본블랙은 검정색을 나타내는 색깔을 나타내는 재료들입니다. 그래서 이 재료까지 같이 이해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각종 혼화제 재료로서의 제품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특징들을 다 알아두셔야 되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나왔던 것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은 앞에서 이 두 가지 혼화제, 소위 말해 소량 들어가는 안제자에 대한 것, 다음에 바깥제자에 대한 것 구분해야 되겠습니다. 한쪽은 중량이나 용적을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소량이 들어가고, 그다음 밑에 것은 중량이나 용적, 부피를 고려해야 될 정도로 많이 들어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구분하실 때는 전부 다가 이제 이 제자가 들어갑니다. 안제자, 이 한자 때문에 그래요. 한자에 제자가 들어가 있고 밑에 재료로서는 재료로서 다량이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분하자면 그 중에서 공기 연행제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하고 나머지 것들 여러분들 같이 봐주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 포졸란, 이러한 플라이애쉬, 고르슬래거 이런 것들이 전 포졸란 반응을 일으키는 제품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표면활성제 A제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고, 사용 목적 다 같이 알아줘야 됩니다. 다음에 고성능 A 감수제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동화제의 전제 조건은 품질의 변경이 없이 유동성, 워커빌리티가 개선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음에 응결 촉진제, 지연제, 발포제에서 ALC라는 걸 알아줘야 되고, 이 발포제를 쓰는 이유가 이러한 네 가지 목적 때문에 그렇다는 것. 나머지는 여러분 참고하시고요. 포졸안에서 화학적 저항성이나 수밀성 성질 개선이 되고 특징 다 알아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포졸안의 종류로서는 대표적인 것이 플라이애쉬, 다음에 고로슬래거가 되는데 이 두 가지를 구분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는 화학발전소, 하나는 제철소. 두 가지 공통점은 찌꺼기라는 것, 미세한 찌꺼기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가 15장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콘크리트 재료에서 시멘트를 제조할 때 클링커를 분쇄한 것에 석고를 넣는 이유. 석고는 항상 나오지만 응결 시간 조정용으로서 석고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응결 시간을 조절하더라. 다음에 발열량이 광물질을 조성 중에서 발열량이 높고 응결 시간이 가장 빠른 것 알루민산 3석회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얘가 들어가게 되면은 수화열이 굉장히 쉽게 말해서 빨리 굳어지는 현상이 있습니다. 다음에 시멘트의 화학적 구성 중에서 제량 1일 이내에 조기 강도 발현을 시키는 건 알루민산 3석회인데 기호로서는 CA3가 됩니다. CA3. 그 다음에 CA3A가 되겠는데 얘가 되겠습니다. 이거 정도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수 시멘트가 아닌 것은 포틀랜드 시멘트는 일반 시멘트의 한 종류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포틀랜드 시멘트 종류 알아두셔야 됩니다. 다음에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의 비중으로서 알맞은 것은 되어 있는데 비중은 1.55가 되겠습니다. 답은 3.15가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보통 포틀랜드의 비중은 3.15로 보통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품질 시험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풍화한 시멘트는 수화열이 커진다. 풍화한 시멘트는 이미 풍화가 되었다는 이야기는 굳어져 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수화 반응이 적어지므로 수화열이 감소하고 응결이 지연되고 제품으로서 써서는 안 됩니다.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경화체의 성질을 기술한 것 중에서 틀린 것은 모세관 공급은 물 시멘트비가 커지면 감소하더라. 물 시멘트비가 커지면 증가합니다. 반대로. 조금 어려운 문제가 되겠고요. 중용열 포틀랜드 시멘트는 수화열을 적게 한 콘크리트이므로 낮은 온도에서 사용하면 경화 지연,
옮길 피해가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답은 라가 되겠습니다. 더운 기온에 탓을 댈 때 가능한 피해야 할 시멘트 1종, 2종, 3종, 4종 되어 있는데 자 이것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우리가 시멘트를 보시게 되면은 시멘트 포대라 그러는데 거기에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라 안 적어놓고 그냥 1종이라 적어놨습니다. 다음에 중용열 시멘트는 2종, 다음에 3종은 조강, 다음에 저열은 4종이 되겠고 5종이 내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틀랜드 시멘트 종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3종에 해당하는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는 더운 여름철에 쓰게 되면 강도를 더 빨리 내기 위해서 열을 더 내기 때문에 안 좋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써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에 자 여기 다음에 9번까지 됐죠.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자 내해수성 물에 대한 바닷물에 대한 저항성을 이야기합니다. 얘는 고로 슬래그 시멘트가 되겠습니다. 읽어보시고요. 마찬가지 고로 슬래그 시멘트, 고로 시멘트 11번, 12번 특징에 대해서 나오고요.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의 설명.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는 순백색의 시멘트로 원료인 점토에 산화철을 제거하거나 백색 점토를 사용해서 만든 성질로서 성질은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와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강도도 낮거나 높은 것이 아니라 그냥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하고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알루미나 시멘트 긴급 공사에 쓰이더라. 알루미나 시멘트가 조기 강도가 나오는 것은 알루미나 시멘트. 그래서 앞에 나왔던 알루미나 알루미나 3석회가 여기에 주성분이 알루미나 시멘트의 성분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에 15번째 알루미나 시멘트는 초조강성입니다. 하루 만에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28일 강도를 바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알루미나 시멘트라는 것. 시멘트의 분말도를 나타내는 것은 브레인 값인데 여기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16번은 설명을 모르시더라도 관계없을 것 같고요. 17번 수화작용 중 응결과 경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 물 시멘트비가 낮을수록 빠르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시멘트 품질 다음에 시험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풀어봐 주시고요. 수경률은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수경률까지 필요 없고요. 다음에 22번도 관계없습니다. 관계없고 25번도 관계가 없습니다. 다음에 24번 인공경량골재에 대한 이야기 참고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세석의 실적률의 최저치는 55%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알아두셔야 됩니다. 55%가 최저치에 해당하다는 것. 마찬가지 28번도 55% 이상이 돼야 되겠다는 것. 다음에 유효하지 않은 물질은 자 규조토는 관계없습니다. 오른쪽에 내용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0번 수량에 대해서 자 나왔던 흡수량, 유효 흡수량, 표면 수량, 함수량에 대해서 알아두라 그랬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골재 시험 36번 마찬가지입니다. 혼화제가 아닌 것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혼화제가 아닌 것 했는데 발포제는 워커빌리티나 혼화제는 되지만 워커빌리티나 내구성 향상과는 관계없는 것이 발포제라는 것. 자, 같이 알아두십시오. 마찬가지 문제를 지금 A 문제를 보면은 A 콘크리트, A제, 다음에 A제 아마 대표적으로 많이 나올 겁니다. A제 내용은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다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포조란에 대해서 나오죠. 포조란, 다음에 뭐 기타 등등 마그네슘까지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포조란이 또 아마 상당량 나올 겁니다. 플라이애시 마찬가지 포조란 한 종류고 고로슬래그도 하나의 종류라 그랬고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 같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문제를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여러분들이 꼭 풀어봐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어서 16장 콘크리트의 성질 시험 내구성에 대해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콘크리트의 성질에서는 굳지 않는 콘크리트의 성질이 있고 다음에 굳은 후에 딱딱하게 굳은 후에 대한 콘크리트의 성질이 두 가지로 구분해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굳지 않은 콘크리트 성질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워커빌리티, 우리나라 말로는 시공연도라 그럽니다. 같이 알아주셔야 됩니다. 워커빌리티, 그래서 작업의 난이 정도가 되겠는데 물기 정도, 재료 분리에 저항하는 정도 등 복합적인 의미에서 시공의 난이 정도, 어려우냐 쉬우냐 그 정도를 워커빌리티, 다른 말로 시공 연도라고 합니다. 다음에 consistency는 다른 말로 반죽 질기로서 단위 수량, 물의 많고 적음, 다수에 따른 혼합물의 물기 정도 혹은 콘크리트의 유동성 정도를 나타내는 것을 consistency, 우리나라 말로 반죽 질기라 그러고요. consistency에 미치는 요인으로서는 당연히 물이겠죠. 단위 수량, 콘크리트 온도, 잔골재율, 공기 일행, 공기가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더란 이야기입니다. 플라스티시티는 성형성, 구조체에 타설된 콘크리트가 그 부집에 잘 채워질 수 있는지의 난이 정도 또는 그 부집 등의 형상에 순응하여 채우기 쉽고 분리가 일어나지 않는 성질을 이야기를 합니다. 피니시빌리티, 마감성을 이야기합니다. 도로 포장 등에서 골재의 최대 치수에 따르는 표면 정리의 난이 정도가 되겠고, 펌프빌리티는 압송성이라 그럽니다. 펌프에서 콘크리트가 잘 밀려나가는지에 대한 난이 정도를 펌프빌리티, 다른 말로 압송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에 컴팩트빌리티는 다짐성으로서 콘크리트의 다짐 시 물기에 따른 난이 정도를 표시하는데, 이렇게 다양한 6-7가지의 콘크리트에 굳지 않는 콘크리트 성질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워커빌리티고 두 번째는 컨시스턴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두 가지의 성질에 대해서 일단 정의부터 잘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특히 워커빌리티는 다시 한번 더 강조를 하면은 여기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서는 단위 수량, 물의 양에 따라서 단위 시멘트량, 시멘트 양에 따라서 시멘트 성질에 따라서 골재의 입토, 입형에 따라서 그 다음에 공기량, 혼화재료, 비빔시간, 온도 등이 워커빌리티에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어서 단위 수량은 재료 분리가 생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위 수량이 많을수록 증가하더라. 즉 정해진 기준의 범위 내에서 가능하면 물을 많이 쓰면 유리하다는 이야기인데, 너무 많이 쓰게 되면은, 즉 기준을 초과하는 물을 많이 쓰게 되면은 무거운 골재와 시멘트는 골재는 가라앉고 시멘트와 물은 뜨게 되는 그러한 재료 분리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정해진 범위 내에서 쓰라는 이야기입니다. 단위 시멘트량, 부배합이 빈 배합보다 증가하더라. 부배합은 시멘트가 기준보다도 많이 들어간 것, 빈 배합은 적게 들어간 것입니다. 다음에 시멘트의 성질에 따라서는 분말도가 낮을 경우에 증가하고요. 골재 입도와 입형은 조 세립이 적당하고 입형이 둥글 경우에 증가를 하겠습니다. 공기량, 공기포의 볼 베어링 작용에 의해서 증가하더라. 공기량이 적당량 혼입되게 되면은 워커빌리티 작업하기 훨씬 수월하더란 이야기입니다. 혼화재료, AE제, 감수제 등을 적당량 혼합할 경우에 증가하고, 비빔시간은 비빔시간을 충분히 하면은 증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온도는 낮을수록 증가합니다. 온도가 높아져 버리면 경화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온도가 낮을 경우에 워커빌리티가 더 좋아지더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공기량을 보겠습니다. 콘크리트의 적당한 양의 인트레인드 에어를 분포시키면, 인트레인드 에어 콘크리트의 워커빌리티 및 동결용의 저항성을 향상시키고 내구성을 증대시킵니다. 자, 인트레인드 에어 밑에 같은 페이지 하단에 보게 되면 인트랩트 에어라는 것이 있고 인트레인드 에어가 있는데, 인트랩트 에어는 자연적으로 있는 공기를 이야기하고, 인트레인드 에어라는 것은 AE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AE제라는 혼화제를 써서
인위적으로 만든 역할을 하게 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위에 자연적으로 있는 공기를 갇힌 공기, 인위적으로 혼화제를 넣어서 만든 공기를 연행 공기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강제적으로 에이제를 써서 만든 인트레인드 에어를 분포시키게 되면은 콘크리트의 워커빌리티, 다음에 동결융의 저항성을 향상시키고 내구성을 증대시키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공기량을 일정량 주입하게 되면은 콘크리트에 좋은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적 공기량은 4 내지 6%인데 공기량이 6%를 초과하게 되면은 압축 강도가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정해진 기준에 있는 공기량을 초과하지 않게끔 유의를 해주어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기량이 1% 증가할 경우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슬럼프 값은 20mm 증가하고 그만큼 공기량이 잘 섞어준다는 뜻입니다. 잔골재율, 모래의 사용량은 감소하고 동일 슬럼프에 대해서 단위 수량, 물의 양도 감소하고 압축 강도도 감소합니다. 즉 좋아지는 것은 슬럼프 좋아지고 잔골재율 적게 쓰게 되고 슬럼프에 대해서 물의 양도 감소하는데 압축 강도는 떨어집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이러한 좋은 효과가 압축 강도가 떨어지는 것보다도 훨씬 좋기 때문에 나중에 강도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공기량의 성질입니다. A제를 혼입량에 증가하면 공기량은 증가하고요. 시멘트 분말도 및 단위 시멘트량이 증가하면 공기량은 감소하고 잔골재 중에서 미리분이 많으면 공기량은 증가하고 잔골재율이 커지면 공기량은 증가합니다. 콘크리트의 온도가 낮으면 공기량은 증가합니다.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 공기방울이 쉽게 터져버리기 때문에 감소한다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컨시스턴시가 커지면은, 즉 슬럼프 값이 커지면은 공기량은 증가하고 기계비빔이 손비빔보다 공기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진동기를 과다하게 사용하면은 AE 콘크리트에서 공기량은 많이 감소를 하고요. 골재의 입도가 작을수록 공기량은 증가하더라. 자, 일반적으로 공기라는 성격과 같습니다. 진동을 주게 되면 공기방울이 터져버리기 때문에 감소한다는 뜻이고, 온도와 여러가지 환경에 따라서 공기량이 많이 남아있으면 증가한다는 뜻이고, 빨리 공기량이 터져버리면 감소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터랩트 에어와 인트레인드 에어, 하나는 자연적으로 생긴 공기, 하나는 강제로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든 공기를 이야기하는데, 두 가지를 구분해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재료 분리가 나오네요. 재료 분리. 자, 콘크리트라고 하는 것은 시멘트, 모래, 자갈, 물 이러한 것들이 섞여져 있는 재료입니다. 처음에 굽기 전에는 얘들이 유동성, 쉽게 움직일 수 있는 성질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벼진 콘크리트에 시멘트, 물, 모래, 잔골재를 이야기하고 굵은 골재, 자갈을 이야기합니다. 얘들이 균질해야 하나, 골재가 무게가 무거운 것이 국부적으로 집중되거나 혹은 아래로 가라앉거나 혹은 수분이 무게가 가벼운 것들이 상부로 떠 올라가는 것을 재료 분리 현상이라 합니다. 즉 이러한 네 가지 재료들이 잘 섞여 있지 않고 서로의 무게와 성질 때문에 서로 분리되는 것을 재료 분리를 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문제점은 콘크리트의 강도 저하, 다음에 수밀성 저하, 철근 부착력 저하, 건조 수축에 의한 균열 발생, 즉 좋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지 않게끔 진동기를 쓰거나 다음에 이러한 우리가 시방서라고 하는 시공 기준을 잘 따라줘야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용어가 좀 중요한 용어 하나 나오네요. 브리딩이란 것과 레이턴스란 것이 있습니다. 브리딩은 아직 굳지 않은 시멘트 페이스트라는 것은 시멘트에 물만 섞은 것을 시멘트 페이스트라고 하고요. 모르타라는 것은 여기에다가 모래를 섞은 것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콘크리트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자갈을 섞게 되면은 콘크리트에 해당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시멘트 더하기 물은 페이스트,
여기에 모래를 더 추가하게 되면 모르타르, 여기에 다시 자갈을 추가하게 되면 콘크리트가 되겠는데, 이러한 것들에 있어서 물이 윗면에 스며 오르는 현상을, 물이 윗면에 스며 오르는 현상을 브리딩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을 브리딩이라고. 그럼 물이 윗면에 스며 오르게 되면은 거기에는 시멘트 가루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이물질들이 위로 같이 따라 올라올 겁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물은 습기는 증발해 버리고 그 이물질들이 남아 있는 것을 우리가 레이턴스라 합니다. 자, 정확하게 볼게요. 레이턴스는 콘크리트를 부어 놓은 후 브리딩 수의 증발, 물의 증발에 따라서 그 표면에 나오는 백색의 미세한 물질을 이야기합니다. 찌꺼기를 이야기하고요. 대체적으로는 타설 전에 레이턴스를 제거하고 시멘트 페이스트를 도포한 다음에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습니다. 증발하게 되면은 그 이물질이 올라올 수밖에 없고, 그것을 제거하고 난 다음에 시멘트 페이스트를 한번 바르고 이어서 작업을 하라는 뜻입니다.